네,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주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GGF 포럼에 또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또 에너지하고 통상정책까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새 정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여러 정책 방향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희 정부 특히 실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리는 내용은 어느 한 분야에 좀 특정하기보다는 지금 저 여러 가지 여건 하에서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분야들을 좀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하고 또 대외 무역과 관련된 통상,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자원 분야, 이 세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릴 순서는 최근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 앞서 여러 가지 세션이 있었고 또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중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좀 설명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간 여러 가지 산업이 이루었던 성과 내지 여러 가지 한계나 또 새로운 문제점을 좀 짚어보고, 세 번째는 이제 새 정부의 산업 정책 큰 방향, 그다음에 에너지 정책하고 통상 정책도 조금씩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이 돼 있는 주요한 과제들과 또 입법 사항들, 그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산업의 그 경제 여건은 앞에 세션에서 이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성장에 있어서의 잠재력이라든지 역동성이 크게 저하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말씀드린 투자 증가율을 연도 10년 단위로 보더라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거가 보여지고요. 2010년대만 해도 2.8%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2020년대에 그 나오는 수치 역시 크게 여기서 증가로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락세로 보여질 거라고 저희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생산 연령 인구인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2020년하고 30년을 비교해 보면 320만 명이 준다고 합니다. 320만 명이라는 숫자는 부산시 전체 인구하고 같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2020년하고 30년 대비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폭이 크게 우리가 가시화된다는 생각하면 소위 말한 노동 인력에 대한 확보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총요소 생산성도 앞에 세션에서 바로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크게 저희가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민간의 성장 기여도를 저희가 이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10년, 15년, 20년인데 민간 성장 기여도가 정부 대비 크게 있었던 2010년, 15년, 20년 순으로 오히려 2020년 쪽에는 민간의 어떤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가 되고 정부가 성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보였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이 또 여러 가지 경영 여건들을 좀 저희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전히 기업의 경영 환경은 또 혁신을 만들어내는데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OECD의 이제 그 규제 관련된 순위를 봤을 때도 저희가 규제 환경 지수가 OECD 국가 중에 35위에 해당되고, 또 경직적 노사 문화 역시 저희가 한 141개국 중에 130건에 들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업계가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산업 비즈니스를 열기 위해서는 인력이 적절하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인력이 계속 미달하는 인력 수급의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공급망 이슈에 있어서도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서 공급망 자체가 또 불안한 요인이 있습니다. 특정국 50% 이상의 우리가 특정국의 5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품목을 보더라도 4천여 개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 강력하게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나라가 있겠습니다만, 중국만 하고 보더라도 중국에 있어서 많은 산업이 우리의 그 추격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산업에서는 저희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영 여건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3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리라든지 에너지 가격,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같은 것들이
기업이 제조업에 대한 향후 전망을 더욱더 어둡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내외 정책 여건을 뭐 앞에서도 쭉 여러 말씀이 있으셨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크게 네 가지 정도가 크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공급망의 세 편짜기가 본격적으로 돌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공급망 이슈는 여러 가지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그 기업 국가들 간의 첨단 산업에 대한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있는 과정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지정학적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억을 해보면 일본에서 반도체 수출 통제가 있었고 작년에 중국에서는 요소수 같은 사건이 있었고요. 그것을 넘어서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는 대만과 중국에 관련된 이슈가 대만 해협에서 있었고 또 올 가을부터 예상되는 가스의 수급이 유럽에서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공급망과 관련된 충격들이 전 지구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이거하고 별도로 코로나로부터 인력의 적절한 수급이라든지 또 물류가 확보가 안 돼서 발생하는 공급망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공급망이라는 이슈가 정부 정책에 그러니까 비단 산업 정책만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 태풍이 왔습니다만 이제 기후 변화라는 거가 더 강력해지고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우리 저희도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은 또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는 얼마 전에 저희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8월 2일 날 출범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우리 국가 전체가 산업이든지 모든 경제, 정부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분야가 제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호주의에 대한 확산입니다. 이거는 각 국이 아까 말씀드린 첨단 산업에 대한 어떤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하다 보면 기존에 우리가 보였던 무역 질서 같은 것들이 다 크게 좀 변화되는 패러다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이 역대 최고치를 저희는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 정책에 있어서는 중요한 어떤 여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그 성과를 좀 보면은 물론 이제 앞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달성한 것도 또 저희가 인식을 해봐야 됩니다. G10 국가 중에서 코로나로부터의 어떤 가장 빠른 회복을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과 기업들의 많은 그 노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었을 때 그걸 아주 전 국가가 도움을 줬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일본과 관련된 수출 그 100대 품목에 대한 의존도는 저희가 계산해 보면 이렇게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기술 개발이라는 게 좀 뒤에 발생을 하는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올해를 넘어서서 내년 후년에는 좀 더 가시화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산업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반도체 메모리 분야는 여전히 저희가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최근에 이 조선 산업에 있어서도 새로운 선박에 대한 수요 발주가 크는데 저희가 한 62%를 계속 수주하고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저희가 세계 5강으로 올라갔고 그냥 그 메이커로만 얘기하면 현대기아가 토요타하고 폭스바겐 이어서 현대기아가 3위가 되는 기록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새로운 성장과 관련된 산업들이 규모는 조금씩은 작지만 그래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미래차하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인데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도 아주 치열합니다. 미래차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6년에 10,000대 정도 수출을 했으면 2021년도엔 15만 대 정도 수출을 하고 있고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저희가 1위,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 자국 내에다 공급하고 있는 배터리 시장을 제외하면 타 국가에 있는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저희가 압도적으로 1위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도 저희가 가장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만 최근에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또 단가가 역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출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지 저희 수출 예측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제조 분야 바이오 또 제조 쪽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당히 강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소부장과 관련해서는 앞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여러 분야에 있어서 산업 정책에 있어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소부장과 관련되는 거는 거의 모든 산업의 이제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대응을 해보니까 상당히 전 국가적인 체계가 동원이 됐을 때 아주 빠르게 효율이 된다는 걸 저희가 느꼈고, 과거에 한 10년 동안 못했던 걸 한 2, 3년 만에 저희가 성과를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지원 체계가 있었는데 수급과 관련된 특별회계라든지 특별법도 제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기술 개발도 사실은 이게 아주 타겟형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술 개발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요 기업하고 반드시 연결이 돼서 수요 기업이 실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R&D가 아주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고, 또 정부 각 기관들이 사실 예산을 갖고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약간 자기 기관 또 자기 과제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타기관하고 협력이 잘 안 되는데, 이 상황에 있어서는 모든 기관들이 자기에 있는 설비라든지 이런 장비 같은 걸 열어주고 아주 협력이 잘 돼서 아주 크게 그 설비 개방 건수가 늘어나는 성과를 저희가 봤습니다. 이런 성과들을 조금 더 집중한다면 앞으로 정부가 적은 예산과 적은 재원을 갖고도 더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소부장의 사례는 이후에 이제 저희가 여러 산업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어떤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이제 산업 성과 중에도 하나도 보면은 이제 수출 자체는 사실 올해 아시겠지만 적자가 이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구조 중에 하나는 수출이 작년 대비해서 줄거나 그랬던 거는 아닙니다. 올해도 역시 수출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고유가에서 비롯되는 이제 에너지 수입량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역 적자의 원인을 얘기할 때는 고유가에서 기록되는 수입량이 좀 늘어날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에 아마 저희가 무역 규모를 전체 발표를 할 텐데 수출도 늘었고 수입도 아주 크게 늘어난 형태라서 무역 규모 자체는 크게 늘어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 조치를 그동안 했고, 수출 자체도 보시면 9년 만에 저희가 총 규모에서는 8위 정도에 올라가는 성과가 2021년에 있었고요. 외국인 투자도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이 많이 늘어났지만 전반적인 수출이 늘어나는 거, 그다음 외국인 투자를 증가되는 현상도 좀 올해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여건과 그 변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에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들을 좀 강조를 한다면, 당연히 저희가 지금 민간의 성장과 혁신을 과연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적인 지원을 해왔느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업에 관련된 규제는 계속 존치시키거나, 또 정부가 새로운 입법을 만들거나 새로운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를 계속 양산을 해내지 않았을까 하는 거에 대한 반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력에 대한 어떤 만성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문제를 저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좀 그동안 부족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만 효과성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 역시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기업별로 좀 차별적인 제도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되지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가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올라갈 때 아주 절벽처럼 떨어지는 어떤 지원 제도의 틀이 갖고 있다 보니까 기업은 그냥 있는 지금에 있는 어떤 상황에서의 만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게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가능한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거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분야고, 지금 정부 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시설 투자세 공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 시설 투자라면 10% 주지만 대기업은 1% 정도밖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여러 가지 추세를 보면 글로벌 여러 가지 국가들에 있어서는 시설 투자에 대한 대규모 세액 공제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국내 투자라든지 해외 투자의 선택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른쪽에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결국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을 보더라도 미국에서는 한 30억 불, 한 3조 원이죠. 그 최대 3조 원까지 주게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30에서 40% 정도의 세액 감면, 독일도 한 40%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8에서 12% 정도의 세제 감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좀 더 정책적으로 이 세제 감면을 확대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산업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글로벌 경쟁에 있는 어떤 정말 유치를 통해서 그 지역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아주 큰 몇 개의 산업에 있어서는 이 세액 공제 부분을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주지 않으면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과연 생산의 거점으로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그렇게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을 크게 정의하면 저희는 산업의 대전환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모두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산업 대전환을 이끌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저희가 로드맵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근본적인 거는 질적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전환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 지향형인 산업 전략이라는 거가 과거처럼 무조건 이제 발전하고 뭐 그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산업 구조에서 혁신과 그다음에 성장을 정체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제도를 좀 바꿈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성장을 조금 더 지향하고 또 글로벌 그 기업으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전략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양적인 투자 인풋을 좀 중심을 했다면 지금 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서 성장을 좀 더 만들어가기 위한 전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 투자 활성화고, 두 번째는 혁신 시스템의 고도화, 세 번째는 생태계 단위로 전체를 봐서 단위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고, 네 번째는 이런 산업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반성과 새로운 전략을 좀 만드는 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새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저희 정부 내에서 있는 것 중에 특히 산업, 통상 에너지에 있는 거를 새로운 정부 방향을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의 산업 정책 방향이 정부 주도였다면 지금은 민간과 좀 함께하는 산업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방향으로 투자하십시오가 아니라 민간이 투자할 준비와 여러 가지 준비가 돼 있는 분야에 정부 리소스가 집중되는 거고요. 규제도 실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투자가 연계되는 부분, 산업 인재도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과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기존에 있는 것보다 국익하고 실용 중심의 통상 전략, 그다음에 공급에 있어서도 원전의 활용을 훨씬 더 강조하면서 수요 부분의 혁신을 하는 그런 에너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민간 투자 활성화입니다. 사실 고금리 상황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의 불확실성이 있으면 민간의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 투자가 갖고 있는 네 가지 일석사조의 효과를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재정적인 여건이 재정의 투자를 통해서 경기 활성을 만들 수 없는 여건 하에서는 민간의 그 투자가 경기 성장의 여러 가지 잠재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민간 투자가 늘어나면 자연히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설비 투자에서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신기술과 체화된 최첨단 설비가 들어오면 거기에 체화된 기술이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습득의 중요한 채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산성 분야에 있어서 계속 저희가 낮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규제 발목을 잡고, 그러니까 규제가 민간의 투자를 발목을 잡고 있는 거를 아주 껌껌이 지금 저희가 보고 있고, 전체 올 초에 10대 그룹이 1,056조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한 337조 원 정도가 이 규제나 기업의 애로가 걸려 있어서 이것들이 잘 걸림돌이 해소가 되면 좀 추가 투자가 더 잘 성실히 이행되거나 아주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거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열분해유 생산 공장에 대한 그 규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분해유를 쓸 때 이것들이 그 어떤 폐기물 시설로 처리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규제가 하나 있고요. 열분해유를 처리하면 이게 정유업인지 석유화업인지 아니면 폐기물 처리업인지에 따라서 공단으로 아예 못 들어가는 그런 규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업의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주면 바로 좀 투자가 되는 것도 있고, 또 2차 전지 생산 시설 같은 경우도 교육 시설하고 연계가 돼 있으면 그 전에 규제는 교육에 있어서의 영향 평가를 먼저 받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는 먼저 생산 착공을 하면서 후 이런 절차를 진행해서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투자와 관련된 규제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기업의 어떤 파급적인 첨단 산업에 있어서의 투자 인센티브도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세액 공제도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기반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그 경쟁국에 상응하는 정도 수준의 이런 세제 보조금 지원은 확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관련된 근거법을 법정 규정을 저희가 마련한 바 있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하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별법이 마련되면서 특화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정에 대한 신규 지정이 예정이 있을 거고요. 산업단지 내에서도 규제를 좀 대폭적으로 확대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R&D 분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좀 변화를 저희가 꾀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기업이 너무 상용화 단계에 있는 그 기업보다는 좀 파괴적이고 도전적인 기술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요. 이 파괴적이고 도전적이라는 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가 달성하도록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목표 지향형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걸 좀 메가 프로젝트로 좀 해서 좀 덩치를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 있어서 여러 부처가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는 것을 범부처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R&D 부분에 있어서도 혁신 체계를 좀 개편해 나가려를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거는 이제 창의적 인재 양성 분야입니다. 물론 이제 교육부, 이제 노동부,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분야에서의 인력에 있는 수급에 있어서의 주무부처가 있습니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모든 산업에 걸릴 수 있는 창의적 인재가 필요하다는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탄기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일반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에 다 이렇게 적용되는 게 우리 대표적으로 뭐 IT나 나노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그 혁신적인 인재를 좀 만들어야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산업 디지털 융합 아카데미처럼 소프트웨어 인력도 그냥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하는 게 아니라 개별 인더스트리의 도메인 널리지를 충분히 태워내면서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래서 좀 융합형 인재를 만들기 위한 저희 정부 고민이 상당히 있습니다. 관련돼서 산업부가 하고 있는 건 주로 이제 대학원과 관련된 협업을 많이 하고 있고 기업하고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기업하고 같이 하는 아카데미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틀을 활용을 해서 정부가 대책을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성장 사다리와 보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저희가 중기부와 같이 협의도 하고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성장 역행적인 인센티브 체계는 좀 개편하는 방향으로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세제 지원이 급감하는 것을 좀 완화한다든지 공공조달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중소기업 편향적인 부분들은 조금 바꿔 나가는 건데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뭐 줄인다기보다는 다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좀 더 이끌어내는지가 아주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 촉진 지원 프로그램을 산업부하고 중기부가 같이 마련을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또 중견기업이 사실 이제 상당히 늘어서 한 3천여 개가 됩니다. 그 우리 든든한 허리가 되는 기업들이 중견기업 숫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중견기업의 어떤 역할이 좀 더 강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 단위는 이제 그 크게 저희가 친환경 디지털 서비스와 이 세 가지를 키워드를 갖고 정책 방향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과 관련돼서는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신기술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기술 지원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디지털과 관련해서도 중소기업부하고 같이 그 디지털 협업 공장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화는 저희가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는 산업 구조를 조금 더 고부가치화하고 또 경쟁력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서비스업이 아니라 제조업과 연계된 서비스업을 한 세 가지 분야로 해서 제조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업, 그다음에 제조에다 좀 더 부가적 기능을 갖고 있는 거, 그다음에 제조하고 융합되는 별도의 이제 서비스를 저희가 카테고라이즈해서 저희가 제조 서비스 쪽에 관련된 핵심적인 정책을 좀 만들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가 7월 21일 날 반도체 관련해서 초강국 발성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때 많은 언론이나 기업의 관심을 저희가 받았던 분야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저희 미국이라든지 여러 나라 그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저희 관련된 이 대책이 벤치마킹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그 보고 있는 어떤 위기 요소는 기본적으로 미일 EU의 모든 국가들이 유치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전 세계적이지만 우리나라도 역시 전문 인력이 아주 크게 부족한 상황이고 중국의 메모리 기술 능력은 거의 턱까지 지금 처져가 있고 그다음에 소부장은 뭐 어느 한 나라에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고 글로벌하게 협업을 해야 된다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는 투자 촉진을 위해서 대규모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투자 촉진을 좀 하도록 만들고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10년간 15만 명의 인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좀 하도록 하고요. 당장 그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만들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업계가 정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업계의 노후 설비를 기증을 하면 세제 혜택도 주고 업계에서는 그 노후 설비 그 학교에서는 그 노후 설비를 활용해서 바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반도체 아카데미와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신기술 확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반도체 이외에 전력이라든지 차량용 AI 반도체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소부장 직접 단지라든지 이 소부장과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성장하고 그쪽에 지원하는 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다양한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처럼 정부가 모든 걸 다 이끌어가는 건 아닌데 해당되는 산업에 있어서의 기업이 투자를 하고 정부가 일종의 마중물 내지 정부에게 요청되는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개별 업종별로 저희가 순차적인 과거에 있었던 전략을 좀 더 보완하거나 좀 더 전환하는 것들을 올해 말 또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다시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요 인더스트리는 여기 소개해드린 대로 디스플레이, 배터리, AI부터 해서 한 10여 개 업체가 업종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업종을 통해서 지금 바뀐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존에 있는 대책들을 좀 더 만들어 다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도 당연히 이제 주력 산업에 대한 것들을 저희 같이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철강, 조선은 우리 주력이고 또 지금도 여러 가지 그 수출이라든지 일자리를 아주 많이 만들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린이라든지 디지털 전환 또는 새로운 어떤 통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을 저희가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산업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에너지 쪽에 대한 정책 방향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쪽에 저희가 지금은 특히 이제 공급하고 수요 시스템의 양방향 혁신을 저희가 꾀하고자 합니다. 공급 파트에 있어서는 원전의 안정적인 그 확대를 통해서 2021년에 27.4%였고 이거를 30년에 30%까지 높이는 정책인데 지난 정부에서의 정책을 그대로 연장을 한다면 2030년에 한 23% 정도로 원전 비율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를 다시 30% 높이는 거니까 상당히 큰 편의 변화가 있고요. 거기 안에는 뭐 신한울 3, 4호기 그다음에 이런 건설 추진과 또 재생에너지의 목표가 NDC를 기준으로 하면
2030년에 20%가 아니라 한 30%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계 수급의 관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제 하계는 다 지나갔고요. 벌써 그 에너지 쪽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내에서는 동계 수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의 가스 시장에 대한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수급 관리를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또 많이 정책적으로 강조를 해야 되는 분야가 수요 효율화입니다. 최근에 이제 고유가 시절에 많이 강조되는 패러다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무역 수지의 적자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에너지 수입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어떤 과제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는 당연히 핵심적인 분야가 산업하고 건물하고 수송부 같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의 그 에너지 수요 효율화에 대한 정책을 아주 강화해서 좀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산업 자체가 이렇게 수요 공급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국에서 그 IRA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도 보면 사실 그 안에 그 많은 미국 시장 내에서의 그 친환경적인 에너지 시장과 전환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인 무슨 말이냐면 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쪽에 있는 이 시장 자체가 내수 시장이 아니고 수출 시장이고 성장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원전과 관련돼서는 이미 UAE에다 원전 수출을 하고 최근에는 이집트에도 원전 수출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그 일감을 계속적으로 확보해서 수출을 좀 확보하면 저희 성장이 될 수 있고요. 에너지 혁신 벤처라고 해서 저희가 에너지 분야에 좀 특화된 벤처 기업에 대한 성장도 지속적으로 좀 관리하고 지원을 좀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30년까지 3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로 늘 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도 지금에 있는 뭐 전통적인 석탄, LNG, 원전, 재생의 태양광 이런 것도 있지만요. 수많은 ICT 기술과고 융합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수소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혁신적인 신산업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많은 젊은 그 기업가 분들이 신규 창업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큰 기존에 있는 중견이나 대기업 역시도 많은 분야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가 우리 에너지 전체가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는 과정에서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상 정책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통상 정책의 방향은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큰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통상 현안과 관련해서는 뭐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페포하고 IRA, IPF와 관련된 중요한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대응에 대한 숙제들이 있습니다. 페포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는 페포라고 하는데 이제 대부분 치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치포와 페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조만간 이제 예비 모임이 이제 열릴 텐데 이거는 우리가 아는 어떤 동맹이라는 관점은 아니라는 것을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더스트리얼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IPF에 조금 더 가까운 개념에 가깝고요. 치포는 정부 내에서 정책의 어떤 정책을 협의하는 논의체, 그러니까 정부 중심의 어떤 정책 협의체에 좀 가깝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일부 좀 어떤 치포에 대한 우려가 좀 있으시지만 치포가 생각하는 그런 강한 어떤 산업적 전략이나 동맹을 전제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IRA와 관련해서는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려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IRA에 관련된 법이 세부 시행 규칙을 만들어질 때나 이럴 때 이행될 때 정부 우리 기업에 최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PF도 협상 추진 계획을 이미 국회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장관급적인 고위급 협의가 곧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산업하고 공급망 연계가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통상이라고 하면 뭐 FTA 협상을 하고 협정을 맺고 시장을 여는 거가 중요한 관건이었다면 이제는 핵심 광물이라든지 전략적인 우리가 필요한 공급망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통상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른쪽에 있는 글로벌 그린이라는 디지털 통상과 같은 새로운 규범을 맞는 여러 가지 이슈들도 지금 생기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원전 방산 이런 분야에 수출이 또 크게 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별 국가하고 협력에 있어서는 이런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좀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슬라이드 2개 정도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한 2개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하반기에 연말까지 저희가 할 중요한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특별법이 이제 8월 4일 날 8월 2일인가요? 제가 4일인지 2일인지 좀 헷갈립니다만 시행이 됐습니다. 이 첨단 전력 산업법이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내리게 돼 있는데 10월 중에 국무총리님이 위원장이 돼 있는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된 세세한 얘기들을 기술을 지정한다든지 어떤 분야가 될지를 결정하고 또 특화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종별 저희가 발전 전략을 하반기 그다음 내년 상반기 때 순차적으로 좀 발표를 하려고 중에 있고요. 지금 당장 나오고 있는 순서는 디스플레이, 배터리, 모빌리티 순이 아닐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8월 30일 날 별도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무역투자 전략회의 같은 별도 회의체를 또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산업 대전환과 관련돼서 좀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오피니언 리더들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어떤 포럼의 장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에 산업 대전환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세세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하게 입법되고 있는 과제들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는 이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아까 반도체 특별법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경쟁 국가들보다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개선안이 반도체 특위가 구성이 국회에서 되면서 또 추가적인 개정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원을 좀 강화한다든지 이 학생 정원 확대라든지 교원 확보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조금 더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급망 이슈를 좀 저희가 제대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소부장 특별법이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었는데 저희가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꼭 기술의 어떤 저희가 습득을 못해서 공급망의 확보를 못한 측면에 있지 않더라도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언 조치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세 번째는 자원안보특별법입니다. 이거는 과거 저희가 자원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던 것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패를 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핵심적인 광물과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되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개발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확보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을 다시 정비하는 법에 대한 검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